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약속의 10월이 왔고 약속을 지키러 오신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강환국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네 자산운용 최초로 두 번째 출연하시는 정말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최초입니다. 최초. 정말 영광이네요. 그리고 이럴 제가, 수가. 네. 제가 왜 모셨는지 당연히 혹시 기억하시려나? 저번에 저희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9월 말쯤에 네.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네. 그럼 이제 10월에 나오는 거군요. 네. 그거 원래 비말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오게 되네요. 네. 그때 당시에 왜 이 얘기가 나왔었냐면 작가님은 매매를 하는 딱 타이밍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11월, 10월 말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시즌 온이 되니까 그 전에 한번 모시겠다 했는데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룰을 스스로 어겼어요. 무슨 룰이요? 5월, 10월에 투자 안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8월에 그때는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장이 꽤 괜찮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투자 가능 자산의 15%를 제가 한국 주식에 집어넣었었어요. 진짜. 네, 그렇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 월요일 날 굉장히 바빴거든요. 딴 일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질문지 보낸다고. 섭외하고 나서 질문지 보내드린다고 메일 드렸었죠. 그렇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오니까 월요일 날 질문지를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메일 열어봤죠. 바빠 죽겠는데 뭔 얘기야 하니까 이제 첫 질문 이겁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9월 26일 14시 기준 코스피는 주요 지지선이 2270포인트를 깨지고 2220까지 단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야? 진짜? 그렇네.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8월에 들어갔을 때 손절 라인이 S&P 기준으로 3666이었고 코스피 기준으로 2270이었거든요. 그게 주요 지지선이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두 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두 번째 지지선이 무너진 거를 제가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땡큐 해가지고 일단 진짜 10분, 20분 만에 급하게 다 손절을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서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카톡을 보냈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김영롱 팀장 덕분에 손절폭을 줄일 수 있었다. 손실폭을.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차 하나는 날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안 듣고 한 하루 이틀 동안 또 딴짓을 했으면은 아마 외제차를 외제차가 날렸겠지. 됐겠죠. 그렇죠. 근데 국산차로 막은 거죠. 그렇죠. 네, 국산차와 외제차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차이가 그렇죠. 크죠. 특히나 이제 투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작가님도 오프닝이기도 하고 저도 또 리액션을 웃으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 진짜 그날 그러니까 9월 26일도 살벌했거든요. 시장 떨어지는 거 보고. 근데 지금 오늘이 30일인데요.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저점이 21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월요일 날 2270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하고 거기서 또 지금 150포인트가 날아갔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네. 이거 떨어지는 거 물론 이제 퀀트 투자자니까 물론 이런 지수나 숫자에 덜 민감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하락폭이나 시장의 흐름들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는 궁금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서 이 정도는 안 내려갈 거라는 거를 이제 하향 돌파하면은 일단 저는 팔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팔았어요, 이번에는. 칼 같은 손절.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얘가 좀 더 내려갈지 다시 올라갈지 그거는 사실 저도 당연히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예측은 그냥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확률을 매기고 그리고 그 확률이 높은 쪽으로 매칭을 하는 거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궁금한 김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일 요즘에 궁금해하시는 거. 그러면 지금은 저가 매수할 때냐 아니면 갖고 있던 것도 손절할 때냐라는 고민들을 좀 하시거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세요? 가격이 떨어질 때 당연히 손절을 해야죠.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이제 저가 부근 왔으니까 지금 더 들어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왕 이제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너 어디 들어갈 거냐 이제 라는 질문이 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어디에? 저는 이제 10월 말에 들어가는 거는 고수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이제
그 통계적으로 그 11월, 4월에 돈 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원래는 11월에 뱅킹을 좀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배팅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은 사이즈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거 밑에는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선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럼 거기 떨어지면 또 손절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작은 금액을 들어간 다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얘가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저는. 방금 싹 지나간 그 예. 손절선은 예. 작가님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해도 아니, 그 돼요? 말을 해도 돼요. 예, 그 S&P 기준으로 3,430 정도인데 네. 그것도 이제 뭔 선이냐라고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그나마 가장 잘하는 사람은 미국의 마크 미너빈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데 그분이 이제 9월 15일 날 미국 지수는 떨어질 만큼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맥시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은 본인이 한 10에서 12% 정도로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 기준에서 12%를 빼면은 네. 3,430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근거도 제시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뭐 대해서. 그러겠죠. 네. 사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한 분기에 주가가 15% 이상 나락으로 갈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에 주가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고 그게 근데 두 번 있었어요. 2008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요번 3분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분기에 주가가 15% 이상 나락을 가면은 2분기 또는 3분기, 4분기, 8분기 후에는 주가가 늘 그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더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이제 한 10에서 12% 정도 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가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물론 그것도 틀릴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분이 그런 그 시장 타이밍 예측 쪽에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니까, 저도 이제 3,430을 일단 보루선으로 보고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10월말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11월인가 12월에 3,430이 깨집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손절을 하고, 이제 다음 기회를 또 찾겠죠. 네, 그렇게 될 것 S&P 같아요. 500 3,430이고 그러면 네. 코스피도 뭐 있어요? 그분은 코스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분이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고. 네, 당연히 없죠. 작가님은 아직 없어요.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일단 기준은 그러나- S&P 500. 네, 그러나 S&P 500이 3,430을 뚫으면은 네. 코스피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아, 추측합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하락폭이 더 컸으면 컸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거의 맞춰서. 네. 그거는 뭐 계산해 보시면 쉽게 나올 테니까. 그럼요. 네네. 그것도 여러분들 좀 지지선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방이 계속 좀 열려 있다고 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맞아요. 하나의 지지선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그려놓으시면 좋겠고 지수가 하방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은 상방을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어제 종가가 이제 1439원 90전 네네. 10점만 올랐으면 예. 종가 기준으로도 1440원을 찍는 건데 네. 물론 어제 장중에 찍기도 했고 예. 환율 리스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이 나라가 네. 그 IMF 트라우마 때문에 네. 그 환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97년, 98년 그때 국가 부도가 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3프로 TV에 제가 MC를 할 때 네. 앞에 나오신 분이 그 경제 교수 분이셨어요. 근데 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치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냐 했는데 이제 그분의 결론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일단 고정 환율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제 우리는 지금 변동 환율제를 변동 유지를 하고 환율제. 있고 네. 그리고 외환 보유도 지금 4천억 불이 넘고 그리고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국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돈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레포를 써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냐? 물론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국가 불황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겠느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저는 이제 나도 모르죠. 했죠. 근데. 그래, 아니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잖아요.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심각한 위기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경제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부도 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이제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네. 몰라요. 그거.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래요. 진짜로 요즘에 예, 예. 여의도에서도 IMF라는 단어가 좀 더 자주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근데
거기까지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네. 어떤 외국인의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좀 절망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식이나 채권에서 빠져나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근데 무슨 진짜 환율이 2,000원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1년 또는 2년 후를 본다고 치면은 네. 사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주식이 그들의 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싸지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오히려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좋은 거고, 그리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거든요. 그게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물론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은 계속 그 나쁜 점만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물론 그 가장 최악의 순간은 그거죠. 그 고환율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버린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저는 그 망하는 시나리오가 아직 보이지는 않거든요. 97년, 98년에는 네. 고정 환율제이기 때문에 네. 그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가 동이 났잖아요. 그랬죠. 그때. 그래서 네. 이제 야 달러 조금 막 오는데 네. 우리 달러 없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네. 근데 지금 시나리오에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네, 외환 네. 보유고 네. 지금 추이 보시면 좀 고점에서 떨어진 건 맞는데 그건 아마 맞아요. 예, 그건 보셨을 맞아요. 때 예, 이거 나라 망하겠는데 라는 수준이 아님을 그 그래프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워낙 슉 올라가는 상태에서 약간 꺾인 거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한미 통화 수업이라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네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그 한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연중 가가지고 이제 그거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가 망하고 IMF가 오냐 안 오냐보다 어떤 네.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폭이 더 커질까봐 네네네. 좀 걱정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근데 지금은 네. 물론 이제 글로벌 그 전체 주식 시장에서 소위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을 파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솔직히 지금 원화가 제자리를 유지한다 하면 걔네들이 안 팔겠냐 이거죠, 근데. 그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예. 그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 보면은 원화가 지금 달러 대비만 계속 약세이지 네. 딴 화폐 비교해서는 그냥 얼추 비슷하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딴 데들도 유로와 워낙 엔화, 많이 파운드와 이런데. 떨어지니까. 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국만이 있는 그런 이제 독자적인 문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지수나 환율 얘기들 그리고 뭐 수급까지도 녹여내면 이제 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지금 뭐 계속 사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항상 이제 댓글들 보면 야 이래서 국내장은 안 돼. 막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뭐 한탄 하시는 거죠. 속상하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런 와중에 제가 작가님의 유튜브나 또 방송 내용 중에서 솔깃했던 그리고 꼭 직접 만나서 여쭤보고 싶다라고 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거 뭐예요? 하나하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네. 그 매수 신호 중에 하나가 2로 끝나는 해에는 주로 저점이더라. 네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 우리는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막 차트 그리고 막 하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해답이 있나? 2022년 2로 끝나니까 저점이라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혹시 레리 윌리엄즈 아세요?